이 농경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신 구조를 형성할 수밖에 없어서 신이 많아요. 내호 조왕 외호 산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인도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부뚜막신하고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궁리. 아궁리가 인도 불의 신이 아근이에요. 농경 문화에서는 외부적 조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왔을 때 그것을 신으로다가 결부시켜서 극복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모든 부처님은 인간 세계만 주세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신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다시 신으로, 그리고 다시 인간으로. 인도는 맨 처음에 신을 믿었다가 불교가 움직이면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요. 동아시아 전통에 기독교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신을 믿던 시절이 있어요. 그 놀라운 이야기 언제 할 것 같아?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례 여정, 그 다음에 인문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가 동아시아로 이렇게 전래하는,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아시아까지 실크로드를 타고 이렇게 전래하는 그 과정을 따라가는 그러한 순례기행 붓다로드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족 얘기하다가 사실은 다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한족은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문명이고 우리도 저들 문화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인 거. 문화적 특징으로 보면 정치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본적이라는 거, 현실적이에요. 현실적. 그래서 한족 문화의 특징, 동아시아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정치적이고 반종교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종교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한 집안에서 다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구성원들의 종교가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 종교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 종교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을 사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계신다고 하는 거는 지금 불교를 믿고 있다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석이나 설 이런 명절 때가 되면 또 차례를 지내고, 뭐 그렇게 해서 그게 유교의 종교 전통을 여러분들이 준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지내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특징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뭐 교회도 가보고 이슬람만 안 가봤네. 이슬람 못 가봤네. 성당 같은 데도 기웃거려 보고, 뭐 우리가 크면서,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가 교회를 제일 많이 갈 때, 이제 군대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잖아요. 한국 사회 젊은 남성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초코파이 하나만 또 못한,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쪽에서 초코파이를 더 준다더라. 그럼 뭐 그냥 다음 주에는 바꿔버리는 그런 정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죄의식은 전혀 없어요. 종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거고, 종교색이 상대적으로 얕고, 그다음에 정치색이 강해요. 그래서 뭐든지 정치로 통하죠. 우리나라의 특징이. 권력이 가장 비대한 게 정치예요. 정치. 그건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래요. 이 동아시아 전통이 다 그래요. 그래서 종교인이든 뭐 예술가든 뭐 시인이든 그다음에 뭐 학자든 정치판에서 부르잖아요. 자, 이번에 공천권을 하나 줄게요. 안 그러면 뭐 장관 자리를 하나 줄게요. 무조건 갑니다. 가서 설령 개망신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갔다가 이용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전에 뭐 총리하신 분도 있고 지금 뭐 장관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연극 배우가 가서 한 적도 있고, 어떤 경우는 무슨 뭐 드라마에 나오던 분이 갑자기 장관이 되는 분들도 있고, 별 경우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조직이 더 상위 개념이고 누가 더 강력한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특징이 아무튼 정치판이 가장 비중이 커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현실적이어서 그래요. 현실적이어서. 그래서 그러니까는 돈하고 자본하고 정치 권력에 대해서 많이 쏠려 있어요. 그리고 뭐 사후 세계라든지 안 그러면 종교라든지 이런 뭐 정신적인 공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찰에서도 이제 기부금 영수증 같은 걸 끊어주는데 과연 이 나라 종교 전통에 기부가 있냐? 라는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왜? 다 대가성이에요. 다 대가성.
뭐 축원을 올렸어. 뭐 기도를 올렸어. 그 기도를 올려서 그분의 가족의 이름을 불러준 대가성이에요. 그래서 전부 그게 상쇄되는 구조지 그냥 내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불사를 해. 불사해도 거기다 다 이름 써주거든. 그게 다 이름값이에요. 이름값. 이름값. 그래서 사실은 진짜 기부는 복전함에 넣는 것밖에 없는데 그 복전함에 넣는 게 대부분 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0원짜리를 동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걸 제가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전통에는 이렇게 뭐 복전함이나 이런 데 넣을 때 동전은 안 넣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를 동전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사찰 재정이 많이 늘어나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해요. 그 율곡은 예전에 출가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불교에 약간 불교 절밥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금강산에 가서 머리를 깎았네 안 깎았네라는 말이 계속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철학 체계에서도 불교의 화엄사상 같은 게 나와요. 그 청량진관의 이통사국이라는 개념이 율곡 철학에서는 이통기국이라고 하는 걸로 나오고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금강산에 율곡이 10대 후반에 들어가는데 생불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생불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무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곡은 불교하고 약간 관련이 있는데 퇴계는 불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퇴계는 불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업보로 지금은 부처님 앞에 계속 이렇게 오는 게 퇴계지. 퇴계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 전문 불전 전문 화폐가 퇴계예요. 절에 가면 아예 화폐 교환기가 있는 데도 있고 아니 이게 복전함에 돈을 넣으려고 지갑을 꺼내다가 어이구 이게 이러면서 밖으로 가요. 밖으로 가요. 그러니까 꼭 퇴계를 넣어야겠다라고 하는 아주 이 강력한 이러한 불교를 비판했던 사람에게 뭔가 한 방 매겨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밖에 기부금이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퇴계를 다 합쳐봐야 기부금이 거의 얼마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자본주의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사후세계에 뭔가가 되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게 뭔가 바뀌고 이런 거보다도 현재 앞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 그게 중국 문화의 특징이에요.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동아시아가 자본주의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이런 사고, 현실적인 사고, 그다음에 돈에 대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유럽에서 수백 년 동안 진행됐었던 것들이 동아시아에선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게 꼭 단점이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의 특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전부 수평적인 개념이에요. 아, 얘네는 이렇게 살고 얘네는 이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 거지, 누구는 우월하고 누구는 하열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유교 문화에 입각한 가족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족주의. 그래서 그 가족주의 전통이 강력하기 때문에 한 집안의 종교가 달라도 종교 분쟁은 없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외부인이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 외부인은 누굴까요? 그치. 외부인이 들어오면. 성씨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충돌이 생기지, 그냥 집안 같은 성씨끼리는 충돌이 거의 안 생깁니다. 종교가 달라도 그걸 타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뭐 좀 됐지만,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하셨을 때 있잖아요. 벌써 좀 많이 된 얘기죠. 그죠? 벌써 대통령이 그 뒤로도 몇 번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때 고소영 내각이라고 그랬었어요. 고소영 내각.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교와 관련해서 사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면. 그게 혈연지연 학연입니다. 혈연지연 학연. 뭐 다 들어보신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려대를 나와서 고려대 출신들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혈연이라고 하는 거야. 뭐 이거는 굉장히 강하죠.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그래서 어떤 범죄 사실이 벌어졌을 때 가족의 진술은 진술로 채택이 안 되죠. 뭐 자식이 뭘 어떻게 했어요? 알리바이를 부모가 변증해 주는 거는 법적으로 아무 그게 없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거짓을 해도 큰 범죄 형성이 안 됩니다. 그게 나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전통적으로 어떻게 관습적으로 용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딱 잘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혈연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유교적 문화예요. 유교적 문화. 그래서 동아시아는 아직도 저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해드리는데, 동아시아 전통에서 지금은 유교가 많이 이렇게 후퇴를 했어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고방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유교적 전통이에요. 그래서 상명하복적인 거, 그 다음에 윗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다음에 효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도 보면, 그러니까는 젊은 대학생들 이렇게 서로 얘기할 때도 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막 이렇게 섞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남학생이 얘기할 때 여학생들이 말을 잘 끊습니다. 그러니까 끊는다는 게 뭐냐면 좀 조용해서 들어주는 게 있어요. 여자가 얘기할 때는 여자들이 말을 안 끊어요. 그래서 유교적인 이러한 관점들이 사실은 현대도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식 배경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부처님 오신 날은 1년에 하루고, 크리스마스는 거의 한 달을 해 먹어요. CF나 뭐 TV부터 해서 뭐 계속 이렇게 한 달을 해 먹어.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교적인 명절인 설이나 추석에 크리스마스는 상대가 안 된다. 한 달 다 합쳐도. 그래서 설이나 추석이 되면 뭐 민족 대이동 뭐 이렇게 하고 물가 안정 대책, 그 다음에 상여금을 주냐 안 주냐 이것까지 정부에서 다 관리를 하죠. 그래서 지금도 유교 문화가 상당히 남아 있는 거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그 유교 문화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제사 뭐 이런 부분들,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에 대한 것들, 지금도, 그러니까 유교는 아직도 문화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거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상당 부분 그 유교적으로 짜고 있는 거예요.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중국적인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셈족들은 어떤 유일신 전통, 그 다음에 이쪽은 약간 합리성. 합리성이 꼭 옳은 건 아닙니다. 합리성이라고 하니까 합리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은 합리적으로 사십니까? 초코파이 선전할 때 보면 굉장히 놀랍지 않아? 정이잖아요. 우리는 합리성보다 정으로 산다니까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자녀분하고 그 다음에 남의 자식하고 진짜 똑같이 실력으로 뭐 취직되고 이러길 바라세요? 그렇게 다 안 돼요. 그래도 내 자식이 뭔가를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많이 본 사람들, 뭐 이런 틀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합리성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게 동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정예문화고, 이거는 또 다른 보존 가치가 있고 굉장히 뛰어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친화력이 상당히 좋아요. 친화력이 좋아요.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인간에서 시작해서 헬레니즘에서 시작해서 헤브라이즘 신중심으로 한번 갔다가 이게 중세, 그 다음에 르네상스, 그리고 이게 현대까지, 현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흐름이죠. 이 흐름.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인도는 원래 신을 믿고 있었고, 물론 여기도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을 믿어요. 신을 믿어요. 근데 이 신이 약간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모든 인류는 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절대 신을 믿고 있어요. 절대 신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부처님 나오시기 전에 바라문교 얘네들이 신을 믿고 있었고, 그 다음에 불교가 나오면서 인간 중심적인 걸로 바뀌고, 근데 이분들은 뭘 선택하냐면 다시 기원전후가 되면 신중심으로 바꿔가요. 그래서 한 700년대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다 지금도 힌두교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힌두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저희 뭐 소나 숭배하고 강물에 가서 목욕이나 하고 있고 저게 뭐 하는 종교인가 싶지만 상당히 강력합니다.
근데 힌두교가 굉장히 재밌는 게 힌두교가 2개의 세계 종교를 상대로 해서 이겨요. 불교를 이기고 이슬람을 이깁니다. 이슬람 정권에 의해서 수백 년 동안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도에는 이슬람이 별로 없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불교도 있습니다. 인도에. 인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영국으로 독립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슬람들을 다 쫓아내는 거죠. 인도 밖으로 쫓아내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간디가 이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슬람들이 가면서 파키스탄이 만들어지는 거고, 파키스탄이 이슬람의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만들어지고 동쪽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 쫓겨가는 사람들은 방글라데시, 이걸 동파키스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 밀려가고 힌두교가 거의 다 판을 또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세계 종교 2개랑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결국 힌두교가 이겨요. 그러니까 뭔가 한 칼이 있다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약하면 이런 종교들을 상대로 해서 이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불교도 이게 불교가 조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안 없어졌죠. 지금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600년 동안 거의 한 500 몇십 년을 유교에 눌려 있었는데 유교는 지금 사라졌다니까. 유교가 사라졌다니까 지금. 문화적으로 남아있는 거지 종교적으로 유교가 남아있는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투 틀고 다니는 분 봤어요? 하지만 불교는 아직도 한 20% 정도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힘이나 어떠한 이러한 외부적 권력 이런 거 가지고는 종교가 쉽게 안 무너져요. 그런데 힌두교가 그걸 다 극복해낸 거죠. 굉장히 재밌잖아요. 나름 다 한 칼이 있는 종교들.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중동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이슬람을 굉장히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잖아요. 이슬람 문화권이 무너집니까? 지금 중동이나 이런 데가 무너집니까? 끄떡없죠. 계속 버티고 있죠. 거기 개신교가 들어가요? 아니면 무슨 천주교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스페인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슬람이 거기까지 있었죠.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 있었죠. 그게 아람브라 궁전이잖아요. 그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니 궁전이 멋있는 게 아니고 이슬람 사람들이 생각보다 문명적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 예전에 그 책 보면서 했거든요. 그 아람브라 궁전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철수해 주잖아. 끝까지 그냥 지키면서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전쟁을 하면 이제 궁전이 깨지겠지. 근데 나는 이걸 그냥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냥 빠지겠다. 너네가 보관 잘 해줘라. 언뜻 들으면요. 그게 쉬운 일 같지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냥 다 파괴돼도 내가 끝까지 버틴다. 인도는 아무튼 신을 맨 마지막으로 최종 선택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신중심적인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얘기, 지난번에 사실 이거 하려다가 끝났었는데, 중국 얘기는 중국이 처음에 철저하게 신을 믿었던 나라예요. 지금 저 이슬람이나 개신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신을 믿었어요. 그게 은나라 때. 신정정치라고 해요. 신정정치. 이게 중국에 세 개의 고대 왕조가 있거든요. 고대 왕조가 그게 하나라, 그 다음에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해서 은나라를 은허라고 해서 이게 이제 황하 문명 할 때 그 은허의 발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허 들어보셨어요? 거북이 껍질에다가 이렇게 갑골 문자. 거북이 등껍질 아니고 배껍질. 한약재에 용골이 있어요. 용골, 용뼈가 있다니까. 환장하겠지. 한약재에 진짜 용골이 있어요. 용골이. 예. 용뿔도 있잖아. 용뿔 안 드셔보셨어요? 용뿔 가루낸 게 용각산. 흔들어도 소리 안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숟가락 빼고 흔들어야 소리 안 나요? 숟가락 넣은 상태에서 흔들면 소리가 나요? 아니 근데 진짜 한약에 용골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래된 요즘으로 말하면 화석 같은 것들, 옛날 동물의 화석 같은 것들을 용골이라고 그래요. 한약재에서 그 용골을 그 당시 감기 유행하는 감기에 용골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용골이 들어가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른들은 약첩을 엽니다.
약을 다리기 전에 약첩을 널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뭐 흰머리 나고 이러면 당신이 약간 손을 봐요. 그렇게 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중국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용골에 글자가 글자 비슷한 게 뭐가 이렇게 암호 같은 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암호 같은 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갑골이에요. 그걸 참 고고학적 발굴이라는 게 놀랍다. 그나마 학자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옛날 글자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정리하는 게 갑골의 발견이에요. 그래서 저게 은나라 수도인 은허라고 하는 지금 낙양성 정주 쪽이에요. 그쪽에 대부분의 갑골들이 실제로는 약으로 다 먹었다는 거. 약재로 다 파먹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남은 거예요. 약으로 덜 쓰인 것들이. 굉장히 재밌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은나라, 원래는 상나라예요. 수도를 은나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은이라고, 나라도 바꿔. 그러니까, 수도가, 어떻게 보면 나라 이름이 되는 경우, 불교에도 있습니다. 사위국이라고도 하고, 사위성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나라 이름과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이름이 같이 가는 경우. 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이 나라가 망해요. 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사람들이 떠돌게 되면 그게 이제 유민이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상인, 장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기원전 1600년부터 시작되는 나라인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철저하게 신을 믿어요. 모든 것을 신을 중심으로 해서 믿어. 신만 믿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치나 행정까지도, 그러니까 전쟁을 벌려. 그러면 그 갑골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쳐서 점괘에서 이긴다고 나오면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합리성 이런 게 아니고요. 전부 신탁에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 갑골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거북이 배껍질이에요. 등껍질이 아니고. 거북이 배껍질에 이렇게 식스팩이 있어요. 거북이 배껍질에. 저걸 뜯어가지고 이제 잘 말려놔요. 그 다음에 저거를 불에 이렇게 달군 꼬챙이가 있어요. 꼬챙이에다가 불에 달궈. 그러면 이게 빨갛게 이렇게 달궈지겠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퍽 터져버린대요. 밤 터지듯이 열 때문에 확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밤도 우리가 삶을 때 거기다 칼집 내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칼집을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팍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불에다가 여기 칼집 낸 데다가 쑤시면 요게 이렇게 금이 간대. 그걸 균열이라 그래요. 거북균자를 써서 균열. 거북이 껍질이 갈라졌다 하는 거예요. 균열. 균열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김새를 보고 점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전쟁을 해야겠습니다. 이번에 이길까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 이 생기는 모양을 보고 오케이?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다 점을 봐요. 누구든 점을 봐요. 여러분들 다 점쟁이 출신이에요. 한국은 문화적으로 전부 전 국민이 점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뭔 소리 하느냐 이러는데 어렸을 때 가위바위보 할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거하고 이거. 나 이거는 잘 안 하는데 이거 이제 나이 먹어갖고 이거 안 돼. 근데 이렇게 보면 구멍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웃기는 게 그게 주먹을 내라는 건지 가위를 내라는 보재기를 내라는 건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뭔가 나름대로 이게 그거 같은데 이러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점이 그런 정도예요. 굉장히 이게 좀 뭐라 할까 약간 미개한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 안 해보신 분 있어요?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어떻게 보면 점쟁이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에 자질이 없었던 거지. 큰 자질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상징 해석을 하는 거고 이때 미리 이렇게 이렇게 금을 거놓는 거 요게 전복자입니다. 전복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보통 사람은 이걸 해석을 못 하죠. 이게 이렇게 갈라진 거를 저게 이건지 저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말해서 제사장이 해석을 해내는 거죠. 그 사람이 해석해서 말로 해주면 그게 점이요. 그게 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이 사람들은 전부 신탁에 의지해서 했어요. 그걸 신정정치라고 합니다. 정치에 관계는 모든 걸 다 저걸로 다 해. 전부 다 저걸로 해. 환장하겠지. 그런데도 나라가 돌아간다는 게 참 불가사의합니다. 그 시절이니까 그럴 거예요. 그 시절이니까. 근데 이 나라가 망할 때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은나라가 망할 때 누가 나타나는 거냐면 주나라. 이 다음 왕조가 이 주나라니까. 예, 주나라에 문왕이라는 사람이 있고 무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성계 같은 사람이에요. 이성계 같은 사람. 이해되죠? 구테타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의 책사가 그 유명한 강태공이에요. 강태공 여상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강태공. 강태공의 고든 낚시.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강태공 진짜. 진짜 지략가고 제갈량보다 뭐 한 몇십 배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점쟁이 출신입니다. 그리고 점은 좀 떨어지고 미신이고 아니에요. 고대에는 그렇게 평가가 안 됐어요. 진시황이 분서갱유하고 다른 걸 다 없앨 때 점책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 진시황이 손 안 댄 책들이 있어요. 그게 농업 관련된 책들, 그 다음에 의학 관련된 책들, 과학서적 이런 거는 손을 안 댔어요. 점책은 그때 불에 안 태워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과학서적으로 분류돼요. 지금하고 시대가 굉장히 다르죠. 점이 과학이었다고? 그래서 강태공이 굉장한 지식인이에요. 나중에 태공이라는 벼슬을 얻는 거예요. 강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름이 성이 강씨고 태공이라고 하는 벼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강태공 이렇게 붙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72세까지 낚시질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지식인에다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72세가 되도록 강에서 낚시만 하고 있대요. 마누라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억장이 무너진다. 72세까지 낚시질에 딱 하는데 거짓말일 겁니다. 지금은 뭐 70 넘어도 정정하지만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신사임당 47에 돌아가셨고 율곡이 49에 죽고 진시황 그렇게 좋은 거 많이 먹었어도 49이에요. 그 시절이 그 2200년 진시황 때가.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은나라면 지금 3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00년 전 얘기 이때 그때 72세까지 낚시하고 있다고? 안 그래요. 아마 좀 과장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낚시를 하고 있었대. 그 낚시가 어떻게 된 낚시냐면 찌가 이런 낚시가 아니고 이렇게 반듯한 낚시예요. 그래서 그 강태공 고든 낚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고기가 물겠어? 이게 낚시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낚시를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살하는 것보다 낚시가 더 잔인하다고. 낚시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뭐 죄송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안 먹고 풀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잡기만 하고.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온몸이 여기에 꽂혀서 들린다고 생각해봐라. 이게 얼마나 아프겠나. 여기로 해서 이렇게 당기면 그나마 낫다. 개 목줄 해갖고 드는 것보다 이게 훨씬 아플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가 팔딱팔딱 하지. 너 같으면 안 팔딱팔딱 하겠니? 이렇게 해서 당겨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누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내 남편은 지식인이고 굉장히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맨날 이게 뭔 짓인지도 모르는 낚시를 하고 있는 거야.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와. 그 이제 얘기로는 그런 거죠. 저 이제 문왕을 만나서 주나라 문왕을 만나서 이제 제갈량처럼 이제 딱 등장을 하는 거죠. 제갈량도 되게 웃기는 사람이거든. 말로는 무슨 뭐 바꾸려고 이렇게 삼고초려 뭐 이렇게 하는데 머릿속에는 정치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비가 한마디 하니까 정족지세 뭐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뭐 이렇게.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특용작물 할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정치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농사꾼이든 점쟁이든 다 정치 생각만 머리에 있는 거예요. 이혼했어요.
황혼이혼의 시조입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혼했어. 근데 그게 강태공 팔자가 마누라 때문에 막혔는가 봐. 이혼하고부터 풀려. 이혼하고 문왕을 만나. 문왕을 만나서 책사가 되고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구테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제갈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갈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 양반이 제나라 왕이 돼요. 이제 구테타에 성공해서 제나라 왕이 돼.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부인이 찾아옵니다. 또 그 부인도 강적이에요. 부인도 강합니다. 아니 70이 넘도록 살았으면 다 됐는데 그냥 살지. 그걸 왜 또 그때 깰 거면 빨리 깨든지. 그때까지 갔으면 그냥 가야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성공했다고 또 가는 것도 그게 보통 강심장이야. 그래서 갔더니 이제 강태공, 그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셨던 얘기인데 그게 강태공 사건인지를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받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면 대접에 물을 떠와라. 대접에 물을 떠오니까 그걸 이제 발로 차는 거죠. 그 물을 다시 담을 수 있겠냐?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는. 네가 그걸 다시 걷어 담을 수 있으면 받아주겠다. 근데 그게 이런 바닥이면 잘 이렇게 하면 약간 지저분한 거라도 담을 수 있는데 흙바닥이면 경기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받아줘요. 강태공도 진짜 잔인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책들을 읽었는데 사마천의 사기는 고등학교 때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전 너무 잔인하다. 그래도 한 70 동안 잘 마누라 뜯어먹고 살았으면 형편도 좋고 왕이고 그럼 같이 안 살더라도 뭐 한비천 충분히 띄워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정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정이 없는가 봐. 참 그렇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왜 지금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사실은 이렇게 신을 믿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인간으로 바뀌게 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 재예요. 옥황상제 할 때 그 재. 옥황상제라고 하는 표현은 송나라 때 나오는 거고 저 때는 그냥 상제예요. 상제. 그 다음에 그 상제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상의 대리권자를 하제라 그래요. 그래서 황제라는 말 나오기 전에 제라 그랬었어요. 그다음 주나라 때는 그걸 천자라고 써요. 주나라 때는 하느님 이름이 천이에요. 천. 은나라 때는 제. 하나라 때도 하느님 이름이 천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느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할 때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때는 황제 이름을 천자라고 불렀었고 하느님 아들. 이때는 하늘에서 다스리는 사람은 상제, 땅에서 다스리는 사람은 하제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은나라하고 주나라의 역성혁명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진짜 신기한 사건이에요. 신기한 사건. 굉장히 신기한 사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은나라는 군사가 훨씬 많습니다. 은나라는 군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은나라에 명장이 있었어요. 태사 문충이라고 아주 대단한 장군이 있어요. 대단한 장군이 있었어요. 군사도 훨씬 많아. 그런데 주나라가 서쪽에서부터 은나라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그런데 반란군을 모집해서 시작하자마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대장기가 꺾였대요. 바람이 샥 불어가지고 대장기가 꺾였대요. 불길하지 않아요? 지금 군사도 저쪽에 훨씬 많고 저쪽도 센 장군이 있어. 강태공만큼은 아니지만 센 장군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대장기가 꺾였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대장기는 금속 막대기를 써라. 나무를 쓰니까 꺾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거기 옛날에는 반란 일으키면 막 3족이 다 멸하고 9족이 멸하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쪼려 있는데 대장기가 꺾이니까 이게 너무너무 불길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강태공한테 우리 지금 하지 말고 조금 다시 기회를 봅시다. 지금 불길합니다. 이렇게 막 요동치는 거예요. 강태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점쟁이고 내가 하늘의 뜻을 받는 사람인데 이거는 이긴다는 뜻이다. 상대를 꺾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뭔 그지 같은 얘기요. 그럼 상대께 꺾여야지. 왜 우리께 꺾여?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도 아무리 전공 잘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행동을 해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싶으면 한번 하늘의 뜻을 물어보자. 신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동전 100개를 동시에 던져서 전부 안면이 나오면 그거는 우리가 이기는 거다. 내 말이 맞는 거다. 하나라도 뒤집어지면 취소하고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자. 동전 100개를 던져서 동시에 던져서 그게 전부 안면이 나올 확률 존재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확률이요. 그거는 그냥 계산상으로만 있는 확률이라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원숭이를 컴퓨터 자판 앞에 놨을 때 원숭이가 아무렇게나 쳤는데 햄릿을 칠 확률도 있다니까. 공부를 전혀 못하는 놈이 수능에 가가지고 만점을 맞을 찍어서 만점도 나올 확률이 있어요. 확률은 있어. 현실은 없어. 현실은 없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아무도 안 믿은 거지.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또 동전을 준비해 놨어요. 동전을 쫙 던지는데 전부 한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동전은 또 구멍이 뚫렸거든. 아니, 그런 동전 아니에요. 우리처럼 생각하는 그런 동전 아니에요. 이게 도끼같이 생긴 그런 동전인데 구멍이 뚫렸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타짜예요. 타짜. 동전에 손대지 마라. 동전에 손대지 마라. 거기 구멍 뚫린 데다가 전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군사가 볼 수 있도록 못을 박아라. 다 이렇게. 그래서 수도로 치고 들어가요. 은어로 치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이긴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신을 믿는 상황에서 신이 도와준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겨요. 결국은 이겨. 어떻게 이기냐면 반란이 일어났는데 은나라 정부에서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점을 봤어요. 점을 봤어. 점을 봤더니 이 거북이를 꽂는데 이 거북이가 뭐라고 나오냐면 하느님이 막아준다. 하느님이 막아준다. 그래서 전방에 있는 군대를 안 뺐어요. 중국은 예로부터 이 북방의 유목민들이 아주 위험해요. 그게 만리장성을 쌓는 이유거든요. 얘네 때문에 훈련 잘 된 부대들은 전부 전방에 나가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8선의 군대들이 다 가 있는 거예요. 후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면 전방에 있는 군대를 빼서 후방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대장군한테도 연락도 안 하고 하느님이 막아주는데 굳이 군대를 왜 빼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믿은 거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신이 막아줬을까? 경기 끝났어요. 신은 무책임해. 신은 무책임해. 그리고 나서 결국 수도가 장악되고 대장군이 내려와요. 태사 문충이 내려와요. 군대를 가지고 내려와요. 그런데 황제가 죽은, 쉽게 말해서 임금이 죽은 상황에서 통솔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강태공한테 집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 문충이라고 하는 사람은 졌는데도 불구하고 명장으로 남는 사람이에요. 계백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통솔할 수 없어서 결국 은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나라가 들어서는데 나중에 강태공이 다시 글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 동전을 까보라고 합니다. 앞뒤가 똑같은 동전. 강태공은 첫 판부터 장난질을 한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은나라 사람들, 강태공은 자기가 점쟁이고 신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관. 그런데 벌써 안 믿고 있는 거죠. 안 믿고 있는 거죠. 그게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뀌게 되는 이유예요. 사건이, 역사가. 이때 중국 사람들은 엄청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아, 신이라는 게 뻥커구나. 신이라는 게 별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돼요. 큰 교훈이지. 왜? 신 믿었다가 나라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하고 춘추전국 시대가 되면 그때는 박 터지게 나라들이 쪼개서 전쟁하던 상황이에요. 그때 신을 믿으면 그 나라가 이기나?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이성을 끌어올려서 계략을 써야 되지. 어떻게 하면 저놈을 믿게 하고 뒤통수를 깔까 하는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무조건 비열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은 비열한 거예요. 전쟁은 정의로운 게 아닙니다. 전쟁은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놈들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동주가 춘추전국 시대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신을 인격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원리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 천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게 원래는 신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신을 나타내는 글자. 그래서 세 가지로 쓰여요. 이 천이라는 글자가 세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진짜 신, 인격적인 신, 기독교의 신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걸 써요. 그런 표현을 써요. 그게 언제 쓰냐면 하늘이 무심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늘이 무심타. 그건 인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원리, 천리. 천리. 원리라고 하는 의미로 써요. 하늘의 법칙, 어떤 자연의 법칙, 진리 이런 의미로 써요. 저 원리를 규명하는 게 나중에 성리학, 리를 규명하는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하늘, 파란 하늘, 자연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때 강태공 때 한번 C급하고 그다음에 춘추전국 시대 때 완전히 인간으로.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거고. 그러니까 봐봐. 춘추 시대가 시작되는 게 770년이거든요. 기원전 770년. 그러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벌써 2500년, 2600년, 2700년 전에 중국에는 신에 대한 절대성이 사라져요. 절대성이 사라지면 현실에서 어떤 게 가장 강력할까?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건 종교성이거든요. 종교성이 사라지면 어느 게 가장 강력할까? 정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력한 건 뭐죠? 자본, 돈.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하고 자본.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큰 흐름, 문명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유럽은 인간에서 신, 신에서 다시 인간.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신에서 인간, 인간에서 신. 중국은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 문화는 신에서 시작했다가 인간으로 가고 인간에서 인간적인 부분으로 내려온 게 벌써 한 2500년 정도는 계속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신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그리고 상식적인 거 한 가지만 가르쳐드리면 여러분이 제사나 이런 거 지낼 때 힘들어 하시는데 그걸 누가 만든 거냐면 이 은나라 때 반경이라고 하는 임금이 지금 동아시아 전통에 있는 이 조상 숭배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정도 흐름을 이해하시면 기본적으로 전 인류를 움직이는 축들의 사고, 저런 문화권적 사고,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여기로 갈 거예요. 이렇게. 이 흐름들을 이제 따라가는 그런 공부를 언제 할까요?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왜 지구에는 흙이 많고 그 다음에 금은 적을까? 분명히 주술적 용도가 있어요. 글로브 있어요. 실제로 실생활에서 쓰이는 건 있잖아요. 쇠가 훨씬 좋습니다. 금을 가지고 싶으면 깊이 팔아. 그러면 저기에는 금이 지천이다. 철기가 만들어진 뒤에 오늘날 장미칼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진짜 많은 시간이 가는 거죠. 그래서 농기구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농사가 점점 잘 되게 되겠죠. 그러면 잉여 농산물이 생깁니다. 자본이 몰리면 사람들이 계몽이 되고 자꾸 신분제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